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서울 올라오셨다 내려오셨습니다. 예, 오늘 그 헌재 그 국회 탄핵 대통령 탄핵 사건 네. 그 판결 선고 보러 이제 서울 올라갔죠. 예. 올라가고 그래가 정말 어이없는 참담한 그야말로 8대0 그 무슨 예. 탄핵 뭐 인용한다는 판결을 듣고 너무너무 참담하고 엄청난 샤크를 받고 제가 법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쇼크받은 적은 없어요. 아, 판결에 예. 예. 왜냐하면은 저는 처음에 그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이런 그 처음에 법정 변론할 때 네. 그때는 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자정을 훨씬 넘겼거든요. 아, 예. 자정을 훨씬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변론을 했고 네. 그리고 그때 그야말로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해가지고 저는 막 인민재판 하듯이 모든 언론에 그냥 잡아뜯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 마지막 변론 때도 네. 제가 여기서 자정을 넘겼어요. 자정을 넘겼고 그리고 또 새벽에 예. 사무실에 와가 또 그걸 이 마지막 변론문을 또 손절을 했어요. 네. 그야말로 체력이 한계점에 가 체력이 바닥에 네. 바닥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흔히 말하는데 죽을 힘을 다한다 하는 네.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변론을 했는데 그때 변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체력의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말하는 속력을 좀 조절했죠. 조금 조절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제가 이 사건을 참 변호사 70대 중반에 이 마지막 변호사 생활에 대미를 장식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야말로 그동안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 해가지고 제가 지은 죄를 속죄 보속하는 마지막 척산 하는 이런 변론이라 생각하고 네, 그걸 말씀하시죠.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아마 너무너무 허무하게 그냥 무너지니까 그리고 8대0이라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그 기각시키면 어떤 헌법재판소가 예. 박근혜 대통령 같이 노무현 대통령과는 보다는 훨씬 더 국민 주권주의나 민주주의 또 북한 인권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가 최고 존엄은 뭐 김정은에게 뭐 그냥 보수 단체들이 뭐 그때 뭐 불태우고 하는 이런 사건이 들었잖아요. 예. 최고 존엄을 훼손한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대한민국에도 최고 존엄이 있다. 바로 국민이다. 예.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이 김정은이지만은 네.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은 국민이다. 차별했거든요. 그 상당히 그 국민 주권 원리라든가 대통령이 뭐 국민 주권 원리나 민주주의를 거부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뭐 북한에 그 뭐야 중국에 가가지고 6.25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 걔가 얼마나 명변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런 사람은 그 탄핵을 기각시켰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만장일치로 탄핵시켰다.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서울서 이제 KTX 타고 이제 태고 내려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해봤어요. 그래 해봤더니 노무현 대통령은 그 북한에다가 5조 원 이상 퍼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게 핵과 미사일 위기고 그래서 그 유엔도 그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재를 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보 여기에 위협을 초래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개성공단을 철수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북한의 개성공단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그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이 월급을 갖다가 적은 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 북한 정권이 탈취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근로자한테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러면 북한 정권이 그 탈취해간 그 돈이 이게 좋은 목적으로 쓰이지만 모르지만은 무슨 핵이나 뭐 미사일이나 군사 참 그걸로 이 가지고 전력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쓰여지니까
거기에다가 이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돈을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걸 이제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보면 그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북한에다가 그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 그 의료품이라든가 순수하게 이 소위 그 이 의료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못 갖게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정권이에요. 자, 그런 걸 보면 자 노무현 정권은 그렇게 5조 이상이나 퍼줘가지고 그렇게 나라의 위기를 초래한 것 마찬가지가 비교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자 신뢰 프로세서 북한이 신뢰할 만한 신뢰한 믿음을 주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죠. 그동안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무조건 퍼줬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퍼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어느 정도는 그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고 그것이 그 준 돈이 평화적 목적으로 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방향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는 조금밖에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상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보면 걸핏하면 뭐 얼마나 말을 함부로 했습니까? 뭐 거기다가 그렇죠. 노무현 자신도 언동이 그렇죠. 소식이 말씀 요즘 뭐 저 소위 친노 세력 그 뭡니까 그 문재인이가 무슨 보수를 불태우라 하는 거. 자 보수를 불태우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또 불이 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다녀간 이 서문시장에도 불이 났고 서문시장에 먼저 불나고 바로 그리고 또 김진태 의원 태극기 집회 그야말로 뭐 저 태극기가 나부끼면 뭐 저 촛불이 꺼진다고 한 유명한 말을 남겼던 이 그런 그 저 김진태 의원 그 사무실에도 불이 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볼 때요. 물론 거기서 불냈다는 확정은 없지만은 이런 선동과 이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국민들은 상당한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국민 생각 화제도요. 우리는 그렇죠. 납득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또 노무현 정권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 774억 원 아닙니까?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삼성을 겁박해가지고 8천억을 뜯었잖아요. 그리고 현대는 겁박해가지고 1조 원 주식을 뜯었습니다. 자, 1조 8천억 기금 조성해가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행 중인데 1조 8천억 하면 미르재단은 774억 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엄청난 금액. 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탄핵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뭐 노무현 대통령 내려오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아, 이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참 가슴 아픈 것이 결국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촛불 집회, 소위 그 민노총이 주도하는 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자, 이 여기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이게 촛불이 진정한 민심이다. 이렇게 국회가 탄핵 사유에 누누이 지적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진정한 민심이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니올시다 이거죠. 그때 처음에 1차 민중총궐기 때 북한에서 이렇게 선동했어요. 자, 박근혜 정권이 이스키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악랄하게 이 통진당을 강제 해산시켰으니 그 민중총궐기를 박근혜 정권 끝장내는 시발점을 하라. 자, 이렇게 선동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어떻게 하답했느냐?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 자, 이런 프랑카드 현수막을 내걸고 거리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1차 때는 또 어떤 민중총궐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폭도들이 심지어는 그 441명이 뭐 복면까지 했는 것이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폭도들 가운데. 자,
그러면 그 폭도들이 그 경찰을 뭐 쇠파이프 그리고 보도블록 뭐 돌멩이 막대기로 마구 때려가지고 110명 경찰 다치고 50대 경찰차가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도심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자, 박근혜 정권 정치 탄압 시정량이 이석기를 석방하라. 자, 이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무법천지로 마구잡이 폭력을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폭력을 한 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그 선전포고 반란입니다. 자, 그런데 국회가 어떻게 이 촛불 집회 이걸 진정한 민심을 할 수 있느냐요. 더욱 놀라운 것은 국회가 특히 야당이 그랬습니다만은 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이런 탓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경찰의 과잉 진압을 탓해가지고 실제로는 경찰이 훨씬 더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잖아요. 그런데도 경찰의 과잉 진압을 탓해가지고 국회가 어떤 짓을 했느냐. 시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죠. 이건 여야가 다 공동 책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 마지막 변론 때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 어느 나라 국회냐고 했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 그래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광화문에서 대규모 또 뭐 지그들은 100만이라고 하지만 과장된 숫자지만은 그렇게 그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민주노총 회원수만 해도 2015년 그 자료에 의하면 80만 명입니다. 네. 그당 2015년 현재로. 자, 그리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53개 단체고 그 이후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전체 회원수는 100만을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총동원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100만은 너무 과다한 숫자였고 그 사람 주장이 실제로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총동원령 그 숫자가 주였고 시민들의 참여도 있었지만 그 수는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이 촛불 집회였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대통령 수사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했잖아요. 네. 이 섬뜩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로친 같은 거 이런 걸 해놨는데. 네, 만들었습니다. 이야, 이거는 뭐 폭도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리고 또 이석기 석방이라는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거리 행진을 장시간 했죠. 근데 그 이석기가 누구냐? 그 뭐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른 자고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자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통신유료, 가스, 철도, 기관시설을 파괴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내란 선동한 자 아닙니까? 자, 이런 자를 갖다가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가 이석기 석방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행진을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대부분의 TV들이 자, 박근혜 하야라는 이 대형 조형물만 비춰주고 이석기 석방이라는 이 대형 조형물은 안 비춰졌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TV들이.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하여금 순수한 대통령 하야만 요구하는 집회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민심과 여론을 조작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이 사건 발단 보면 투기 자본 투기 감시센터가 있어요. 이 감시센터가 이 고발장을 내 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비롯됐는데 이 투기감시센터의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민주노총의 사무실이다. 그러면 이 사건 촛불 집회라든가 지금 대통령 이게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또 무슨 대통령의 이 하야를 요구하고 하는 이 촛불 집회에 주동 세력이 민주노총이고 그리고 이 고발장도 거기에 민주노총의 사무실에 근거지를 둔 투기감시센터가 고발을 했는 거죠. 네. 거기 보면 고발의 근거 자료는 신문밖에 없어요. 자, 신문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문은 또 어떻게 되느냐? 아시겠지만 JTBC 타블렛 있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 최순실이는 그걸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JTBC 타블렛 이것이
이 조작됐다는 저 변희재 대표의 여러 가지 저 증명력 있는 이런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JTBC 타블렛에다가 사실 이 최순실이 타블렛이라고 속여가지고 여기다가 온갖 자료를 넣어가 국가기밀서를 넣어가 이게 또 언론에 JTBC를 통해 가지고 보도되고 하면서 그중에 이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영태 있잖아요. 예. 이 고영태하고 그리고 김서원이하고 유성녀이하고 또 이진도이라는 TV조선 기자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녹음 파일에 보면 예. 월요일부터 이제 기사가 나갈 거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벌써 언론하고 다 결탁했던 게 다 나갑니다. 녹음 파일에. 이 집단들이. 그리고 이진도이는 바로 TV조선 기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또 TV조선에도 다 제공이 되고 그러면서 언론이 뭐 JTBC 타블렛을 통해 가지고 JTBC에 제공되고 TV조선에 제공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그냥 해가지고 그게 신문기사화 되는 거죠. 그러면 신문기사 발단은 JTBC 말도 많고 없는 이런 조작된 이 JTBC하고 그리고 이 고영태 녹음 파일 거기 아까 본 거기서 보면 이진동의 기자하고 같은 이 녹음 파일에 보면 월요일부터 이제 신문기사가 나간다고 폭로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신문기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이 소스가 계속 나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 투기감시센터가 낸 그 고발장의 그 증거 서유로 냈던 것은 신문기사뿐이고 그 신문기사라는 것도 모두 다 JTBC나 그리고 저 TV조선 이진동 기자 그 녹음 파일 거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고영태는 얼마나 부도덕한가 하면은 그 여성 전용 접대부 저 호흡바락하죠. 강남에 잘 나가는 팀장이거든요. 소문은 팀장입니다. 자, 이 양반이 거기 보면 고회장으로 불리려고 있어요. 회장이라는 것은 조직의 보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영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재단에 들어가야 되겠어. 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들어가가지고 내가 사무총장을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조직을 장악하는데 한 1년 이내로 장악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영태의 집단들이 이 재단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단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모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자, 그리고 재단 기금 700억을 갖다가 꽃감이라고 표현해요. 700억 꽃감 빼먹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장난기로 700억 탈취하는 걸 아주 뭐 꽃감 빼먹는 장난처럼 이렇게 아주 도덕 불감증에 걸린 놈들이죠. 어떻게 700억을 그냥 그렇게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다는 이런 모의를 합니까? 그 있을 수 없는 게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뭐 500억 얘기가 나와요. 이건 또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500억 하면 해먹는다는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범죄 집단 아닙니까? 자, 이런 고영태 후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고영태 그 녹음 파일에 보면 유승영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요즘 검사장 찾으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검사장? 검사장급? 하고 자기들이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 검사장을 찾아다니는 건 어느 검사장을 찾아다니는지 이것도 문제거리고 그리고 부장검사 그 밑에 자리 하나 넣는 거야. 그리고 지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검찰 조직에도 이 사람들이 개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물딱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36억짜리 뭐 연구물 따가지고 뭐 고영태 등등과 나눠먹는다는 얘기도 나오죠. 뭐 그리고 뭐 아주 그런 축제 분위기에서 이 뭐 런닝샷을 찍는다는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걸 아주 즐기는 그걸로 해가지고. 뭐 빵 터지면 뭐 이게 다 우리 거가 된다고 이런 그 뭐 소위 조폭들이나 하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이제 끝났으니까 그 비박이나 다른 정치 세력, 야당의 정치 세력에 기댄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잡으려고 이런 모의를 하거든요. 실제로 박영선 더민주당 과거에 그 원내대표 지냈던 만났잖아요. 고영태가 두 번이나 만나가 장시간
대화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고영태가요 느닷없이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예. 최순실을 갖다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터무니없는 증언을 했거든요. 자, 이거 권력의 배경이 없이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권력과 결탁됐다는 의혹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검찰과 특검이 고영태 이 무리들을 내부 고발자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보면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보면 그 금융조회에 보면 한 푼도 들어본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이 재단의 돈이 흘러간 자격이 큰 적이 있느냐? 우리가 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보니까 한 푼도 간 게 없다 이래 됩니다. 그리고 정상 집행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다 보관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입장에 볼 때는 이건 이 재단의 기금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데 반해서 고영태 이놈들은 700억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려고 했는 놈들 아닙니까? 재단을 장악해가지고. 그런 모의를 한 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이놈들을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이걸 어떻게 내부 고발자로 고발하느냐? 저는 황당한 게 헌법재판소가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기각시켰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유심칩 뽑는다는 얘기 했습니까? 예? 유심칩 뽑는다는 거. 예. 그 얘기 안 했죠. 예. 그럼 거기 보면 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걔들이 자 유심칩을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뭐 메일 주고받은 거 없애버려라. 그리고 휴대폰 한강에 던져버려. 그렇죠. 자 이렇게 증거 인멸도 모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파렴치범에 대해서 그야말로 구속시키고 해야 되는데 내부 고발자로 보호하고 또 심지어는 야당은요 어떤 국회의원은 의인이라고 부추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그 범죄자를 의인으로 부추깁니까? 그런데 결국은 검찰이나 특검하고는 잘 협력을 하고 국회에 나가도 청문회 나가 잘 협력을 하고 헌재 소환장 보내니까 수령을 거절하고 헌재 증언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왜? 헌재에는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반대 신문권에 보장되니까 뽀록이 터지고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헌재를 갖고 놀죠. 결국은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그 고영태에 대한 이런 것을 구속시키지 않고 검찰 특검이 내부 고발자로 보호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특검과 검찰의 직무유기는 반드시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것은 그 검찰과 이 특검이 너무너무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했다는 거죠. 그 보면 안종범의 경우에는요 이틀 철야 조사를 했는데 조서를 3번 받았어요. 그 어느 장사가 그게 견뎌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그 이재용 그 삼성 그 부회장 경우에는 2번에 걸쳐서 조서를 받았는데 한 번은 7시간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6분 뒤에 한 4시간 조사를 또 받았어요. 6분 뒤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한 번 받고 나면 그 다음엔 적어도 몇 시간 이후거나 안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게 관례인데 불과 6분 뒤에 사람이 뭐 철일입니까? 기계입니까? 기회를 또 완전히 그냥 사람을 그냥 아예 그냥 짐승 다루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검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를 받을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22시간을 조사받았어요.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아침 7시 50분 돼가 겨우 집에 귀가할 수 있었거든요. 자, 이거 재벌 그러면서 그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영장 청구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기각됐다가 그 다음에는 발부가 됐지만은
그러니까 삼성 부회장이나 재벌들 그 소환할 때마다 구속될 듯이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얼마나 기업인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줄줄이 학정도 없이 무슨 이 부패한 집단으로 이렇게 재벌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데 우리나라가 부패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만약에 부패한 기업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실제로 그 기업이 무역하는데 수출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국민 경제에도 어려움을 끼치게 되고 또 근로자들한테도 결국은 피해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특검이나 검찰은 뭐 기업이 죽든 말든 국민 경제가 뭐 망하든 말든 뭐 근로자가 피해를 입든 말든 그거 상관 아니고 대통령 탄핵이 주목적이 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가혹한 인권 유린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어떤 분들은 아침 8시까지 조사 잠 안 자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침 9시까지 잠 안 자고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새벽 4시에 소환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새벽 4시에 소환하면 벌벌 안 떼겠습니까? 나는 왜 이런 검찰과 특검이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최순실의 경우는 뭐 3족을 멸하겠다 해가지고 딸하고 뭐 손주까지도 그냥 그렇게 그리고 친척들한테도 다 이렇게 막 엄포를 놓고 하니까 그렇게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건계 변호사가 실제로 폭로를 했죠. 그렇게 폭로를 하니까 특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죠. 그러나 그 부인하고 불과 며칠이 안 돼 가지고 박채윤이라는 부인이 실제로 특검에서 호흡 곤란을 일으켜 가지고 산소 마스크 하고 응급실에 실려갔지 않습니까? 산소 마스크 안 썼으면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황당한 것은 그거 진단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아니 산소 마스크까지 쓰는 사람을 이상이 없다고 어떻게 진단서를 합니까? 의사가 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이 있다고 하면 특검이 여론에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니까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단서가 나오게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2016년도 두 번에 걸쳐서 후두암 절제 수술을 받았던 분이 자 현재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심야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죽으면 어떡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어요. 어떻게 한국의 검찰과 특검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영태가 추천해가지고 최순실에게 추천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정권의 정부의 중용이 된 사람인데 이 차은택이는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압송돼가지고 밤 12시 35분에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새벽 5시까지 조사 열람을 끝냅니다. 잠을 안 재우고. 그러니까 5시부터 그 다음에 10시에 다시 조사가 재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5시부터 10시 다시 조사를 재개했는데 그 사이에 어디 있었느냐 하니까 구치소에 갔다 왔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1시간 걸렸다. 그러면 잠이라도 잤느냐? 1시간은 잤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8시간을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조사 열람이 끝났습니다. 18시간 조사 열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틀간에 걸려서 단 1시간 잠자고 이렇게 인권 유린하는 잠을 안 재우는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느냐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이 차은택의 얘기가 나옵니다. 최순실이가 비선 실세고 별의별 얘기가 최순실에 대해서 나쁜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데 그러면 차은택이는 믿을 만한 증인이냐? 이 사람이 강압수사도 받았지만은
실제로 자기 부인은 매월 근무도 안 하면서 5, 600만 원을 타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근무도 안 하면서 근무했는 것처럼 해가지고 생활비를 매달 타갑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은 비자금을 1억 수천만 원, 2억 수천만 원 해가지고 근 4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해먹었죠. 이렇게 이제 그 직원이 진술조사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도덕한 사람 진술을 가지고 과연 대통령을 탄핵했느냐?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8대 0이라 했을 때 가짜 뉴스라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직접 방송하는데 그게 나갔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러면 그러고 그 이게 보면 최순실이가 무슨 인사를 추천했다 하지만은 실제로 고영태가 재단에 들어간 것도 이제 그 고영태를 이제 그런데 그걸 차은택이를 실제로 추천한 사람은 예. 고영태입니다. 다만 최순실은 다만 그거 심부름 이렇게 전달한 것뿐이죠. 그리고 차은택이가 문체부 장관을 추천했는데 다만 최순실이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차은택이가 추천한 것이죠. 그냥 최순실은 전달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무슨 최순실이가 뭐 다 한 걸로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차은택이가 또 여러 명을 또 추천을 했죠. 그런데 3명을 추천해가지고 3명이 자편장으로 다 이렇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것도 심부름으로 최순실이 그렇게 추천한 것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차은택이가 다 추천했거든요. 그렇다면 최순실이가 뭐 추천했다 하는 거 이것도 너무 과장된 건 얘기죠. 그리고 최순실이가 그 차은택이가 추천한 그 문체부 장관도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진술을 하고 이 최순실에게 무슨 아주 뭐 비선 실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런 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영태, 자 고영태가 이 차은택이를 최순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에 의해서 사실상 추천된 차은택이에서 문체부 장관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형식은 최순실이 형식을 택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고영태, 차은택 이런 그걸로 인해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추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언론 보도나 이게 뭐 증인들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뭐 정호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쓸 때 무슨 비세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그 무슨 물론 뭐 최순실이가 무슨 어떤 사례를 이익을 취했다든가 이런 것은 그 측근 비리로 생각해야지. 이걸 박근혜 대통령과 꼭 연결 지어가지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리하게. 그렇게 불리한 증인들 증언을 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그 박근혜 대통령은 보면 그 사실은 보면 그 정호성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의 뭐 연설문 같은 것도 너무너무 끊임없이 고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자료를 또 구해가지고 또 지시를 하고 해가지고 이 비서관들이 막 대통령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연설문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이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연설문을 고치신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을 비춰본다면 무슨 뭐 최순실이가 연설문을 고치고 했다는 게 이거는 그냥 서민 눈높이의 감성적인 표현 그것뿐이지 극히 참고 이견에 불과하는 것이지 또 정호성이도 이것은 내가 봐가지고 틀리면 죽여버린다는 뜻이죠. 잘라버린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최순실이가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골자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갖다가 정말
지금 국민들의 납득을 못 하는데 그렇죠. 제가 우리가 여기에 승복한다는 것은 우리 체제를 고스란히 저들의 상전인 북한에 갖다 바친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국회 소추위원장이 3월 9일 날 헌재 재판 판결 선고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니까 언론이 이제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4월 5월 대선 쫙 보도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헌재 소장도 3월 13일 내에 판결 선고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참. 자,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3월 9일 날 선고할 것이라는 국회 소추위원장의 발언이나 3월 13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헌재 소장의 얘기나 이게 뭔가 맞아떨어져 가면서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거 헌재와 국회가 교감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했죠. 그러면서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거 사실 그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소장이 그 대통령 변호인단을 무리하다고 그냥 엄청나게 격렬하게 그냥 법정에서 화를 냈죠. 그리고 언론이 춤을 췄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게 되니까 모든 언론 TV가 뭐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을 완전히 인민재판 인격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국회 소추위원장이 3월 9일 헌재가 선고할 것이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했거든요. 4월 5일 대선. 그러면 이 언론 보도는 헌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탄핵이 인용된다고 그렇게 건방지게 보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헌재 소장으로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강력하게 부인 안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결론을 벌써 다 언론이 눈치채고 헌재 소장도 다 알고 있고 이런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언론에 대해서는 한마디 그 유감을 표명 안 했죠. 그리고 그 언론 보도 혼란을 초래한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 안 했죠. 그런데 난데없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는 당연히 자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실제로 그 헌재 소장이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는 당연히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이 발언이 상당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은 그때 우리가 교감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진다고 했죠. 그리고 8대0이라는 것은 이거는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진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북한에다가 뭐 5전 이상이나 퍼져가지고 미사일 위기를 자초해가지고 또 유엔이 그것 때문에 북한을 제재하기도 했는데 자 이적행위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역적질은 안 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법을 호소해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삼성을 겁박해가지고 8천억 뭐 현대를 겁박해가지고 1조 원 주식 뜯어가지고 1조 8천억 기금 조성했는 거.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대통령의 K스포츠 미래재단은 불과 774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비교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했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만장일치로 이렇게 탄핵을 인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편파적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죠. 그런데 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저는 다 통전당 해산 결정을 했던 그런 재판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헌재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정말 참담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국민의 인권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해야 할 헌재가 이런 식으로 그 판결을 해버리고, 그리고 특히 고영태를 갖다가 녹음 파일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그 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지만은 고영태의 전과조회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탄핵할 때 어떤 전과가 있든 그거 불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의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 탄핵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 대통령의 과거에 대해서는 엄격한 칼날 같은 잣대를 대면서 고영태에 대해서는 와 그렇게 보호를 합니까? 전과 그거 좀 알아가지고 만약에 엄청난 정보가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의 진술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헌재가 고영태의 진술을 뭐 각하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헌재의 그 증거치사 선택의 이 과정은 대단히 우리로서는 석연치 않고 미리 잘 짜여진 각본처럼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재판 진행이 아니었느냐.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고영태가 소환장을 받고도 안 나왔으니까 그 과태료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정미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는 재판장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 변호사가 얘기할 일은 아니라 하는데, 저는 그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그렇게 그 신청해가지고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되니까 증인이 나왔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변호사로서 적절한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실제로 증인을 압박해가지고 증인을 법정에 불러내는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헌재에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헌재가 그걸 고유 권한이라고 딱 하는 걸 보고 왜 전과조회도 안 받아주겠다. 뭐 그것도 고유 권한이라고 하고 하니까 저 검찰과 특검은 내부 고발자라고 보호하고 뭐 또 야당 국회의원은 뭐 의인으로 떠받든 놈들도 있고, 자, 이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의 법치가 심각한 위기다. 심각한 위기가 아니라 망했죠,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망한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오늘 촛불에 날개를 달아줬다. 어떻게 그 6.25 전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내란 선동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날개를 달아줬다.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 망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6.25 호국영령이 통과할 것이다. 제가 이런 표현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 보여. 그리고 위기가 극도에 치달으면 이것이 기회로 돌변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겉으로 봐서는 이것은 패배지만은 이거는 곧 국민들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극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또 이런 표현도 했어요. 대한민국 그렇게 만만때때한 줄 아느냐. 대한민국이 뭐 촛불 집회에 날개를 달아줄 정도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8대0이라는 그거는요. 그건 어차피 큰 자충수 중에 자충수로 그렇죠.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8대0이라는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이게 웃음거리입니다. 예, 그게 이제 한국의 법조사의 치욕의 역사로 기억될 사람이 하다 보면 그 악한 세력들은 지망할 짓을 지구덩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웃기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퇴임하는 그 13일 이내에 뭐가 결사적으로 탄핵 인용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 재판을 갖다가 진행해가지고 자기가, 아니 18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왜 자기 임기 내에 반드시 그걸 재판을 인용을 해가 나가겠다는 거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정말로 저로서는 납득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는
미리 시한을 못 받고 누구 특정인의 임기에 딱 무슨 못을 박아가지고 그 기간 내에 끝내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정미 재판관 특정인 임기에 맞춰가지고 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승복할 만한 공정하고 한 재판,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우리 헌재 재판사에 길이 남을 아주 치욕의 재판이다. 이렇게 저는 기록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한 세력들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세력 기반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우리나라가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다가 8조 원 이상이나 퍼졌잖아요. 네. 예. 그 세력들이 이 탄핵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이. 네. 그리고 또 이석기와 통진당을 야권 연대해가지고 국회에 끌어들이는 그 세력들이 탄핵을 주도한 겁니까? 그리고 이석기 석방을 대형 조형물을 만들고 거리 행진을 했던 이 촛불 집회, 그들이 탄핵을 진정한 촛불 집회가 뭐 국민의 진정한 민심이라 하면서 국회와 합작해가지고 결국 이런 일을 사달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는요, 5조 원, 김대중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5조 원 그 혈세가 들어가는 그 암호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재단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 재단 조성은 좋지만은 어떻게 국민 혈세 5조 원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과대한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했죠. 강력하게 비판했죠. 자, 저것들은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국민 혈세, 국민의 예산을 갖다가 5조 원이나 그냥 누적돼 가지고 들어가게 될 그런 재단, 그리고 매년 그 운영비만 해도 800억 원, 미르 K스포츠 재단 총 기금보다도 많습니다. 이런 걸 마음대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구체적인 전시 계획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가지고 이거 탄핵한다, 웃기고 나자빠졌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결국은 그 시대에 할 숙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가 노무현을 국민장 치르고 김대중을 국장 치르고 동작동에 안 할 때 그때 예. 탄핵을 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그렇죠. 우리가 일을 안 당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정을 안 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보면 그 새누리당의 그 소위 비박 친위 세력들이 예. 다 탄핵에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보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예. 이 역사적 그 심판에, 가혹한 역사적 심판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위 세력들, 네. 이 세력들이 진정한 민주 세력이냐? 아닙니다. 결국 야권과 같이 동조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절단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또 테러 방지법도 통과시켰잖아요. 고사회가 통과시켰고, 사실 이게 탄핵 정국 그 이후였으면 그 법이 통과될 리가 없었잖아요. 예. 예. 그 대통령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제주 해군 기지라든가, 그리고 뭐 한미 FTA라든가 유럽과의 FTA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려고 했잖아요. 예. 경제 활성화법. 이것도 민주노총에 그냥 태클을 거는 바람에 결국 야당이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면서 노동개혁 입법 결국은 통과 못 시키고 경제활성화법도 제동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 5조 원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그 암호법을 통과시키는 이 국회 정신 나간 국회 아닙니까? 예. 국회, 그리고 아까 이명박 말했죠. 그때 대구 시민회관에 무대가 내려앉을까 걱정할 정도로 그 강연회에 그 많은 사람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선언을 했었어요. 지금부터 시군구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두 달을 갖다가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가 그 열기가 그냥 싹 사라졌는데, 그런 집단들도 같이 우리는 잊지 말고 반드시 다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는 뭐 김종환 참깨 대표님께서 좀 대단하시다고 생각돼요. 이 소원을 서울서 그냥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오늘 갈 데가 없더라고. 내가 아침에 거기 가서 보고, 아침 거기 모이는데
그 친구 한 11시 한 45분에 도착했습니다. 45분, 15분 전. 10시 45분 도착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걸 보고, 제가,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경찰차 선까지 넘어갔거든요. 저도 그 차벽 들었을 때, 거기 보니까 경찰차 엉성한 거, 경찰버스 엉성한 거, 딴 데서 딱지 쓰고 막 고물차를 갖다 놓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제 해가지고 골로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했는데 다시 밀려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 게 그 노인께서 맞아가지고 그 스피커에 맞아가지고, 근데 그걸 또 경찰에서 날려 그냥. 아휴, 이 날에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 하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야 말이에요. 제가 이제 현재 이제 판결 선고나고 나오니까 그때 알았을까? 그때 이 만날 탄핵 기각 각하 이걸 들고 있던 분이 저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가 그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또 또 보수단체에 또 여성 지도자분이 또 저 붙들고 울더라고요. 오늘 우는 사람 많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는 사람들이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저도 제 인생에서 살면서 이렇게 허탈하고 정말 모욕감을 느끼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헌재마저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느냐. 너무너무 그냥 속이 상하고 원통해가 제가 너무너무 가슴. 변호사님, 주말에 여기 대구 법원 앞 거리가 이렇게 조용합니까? 보통 주말 저녁 7시 되면? 나는 그걸 오늘따라 나는 그냥 너무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늘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주말이니까. 여기는 이제 주중에는 활발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더 기억이 오니까 심란하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요 마지막 참고 사면 2번이나 제출했어요. 2번이나 제출하면서 제가 이 참고 사면 하면서, 자, 뭘 제출했는가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3.1절에 폭발한 태극기 대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00만 이 태극기 집회 좀 헌법재판관들 좀 보시라고. 그리고 이 왜 이렇게 인원수가 불어났는가. 그리고 또 이제 또 미래한국에 보면 태극기가 일어났다. 이제 국정농단 주범들을 심판하라. 누명 탄핵 원천무역 하면서 이 미래한국에서 자세히 또 보도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올림코리아 보면 좌익의 촛불 압도한 우익의 태극기 물결, 이제 왜 이렇게 압도하게 됐냐, 그 이유를 소상하게 분석해 놨어요. 또 그 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이거 조갑제작함의 이무철이라는 분이 이렇게 분석해 놨는데, 태극기 집회가 규모와 열기에서 촛불을 압도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자세하게 분석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국민들이 편파 보도에 화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가짜 보수, 새누리당의 배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리고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국외 방송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원회 그 점거할 때 그 아주머니들 폭발한 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촛불 집회 이석기 석방 요구한 거 거기에서 크게 자극을 받았다. 그것도 이제 프레카드가 다 현수막에 나오면서 이제. 그리고 제가 이거 전국 민주노총 총연맹 여기 보면 2015년 현재 가입 조합원 노동자 수는 약 80만 명이고 현 총위원장은 한상균이고 사무총장. 자, 이걸 갖다 자료를 다 했죠. 그러니까 사실 촛불 집회라는 것은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지 시민의 참여는 줄어들었다는 것, 적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도 제출했죠. 그러니까 제가 온갖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또 이래 놨습니다. 북한의 조국 해방전쟁, 6.25 전쟁 시기 미국과 이승만 계리도당의 북침 전쟁 도발과 식민지 통치에 환멸을 느끼고 일어났는데, 표현이. 그러니까 6.25를 북침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이 6.25를 갖다가 북침이롭고 하는 그런 북한에다가 어떻게 노무현 정권이 5조 원, 김대중 정권의 3조 원, 화폐가 8조 원이나 퍼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걸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그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 이거 보고 재판했느냐, 그리고 이 노동개혁 입법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민주노총과 그리고 야당이라는 거, 국회라는 거, 이런 걸 갖다 자료를 했죠. 자, 이런 등등을 해가 제가 많은 자료를 여기 제출했는데 이걸 보고 재판했는지 그야말로 저는 막 오늘 너무너무 막 가슴 아팠어요. 요새 유행하면 개무시 당한 거죠. 그렇죠. 이거 뭐. 자, 그러면 이거 변호사님 이야기 좀 하십시다. 자, 오늘 이후로 어떻게 나가야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우리 국민의 분노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급한 것이 우파 신문이었고 우파 방송이었고 우파 TV였습니다. 예.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가동이 되고 벌써 500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문이나 방송, 라디오를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시청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하고 또 신문도 구독을 하고 텔레비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 같은 걸 그냥 잘 보도하는 이런 방송에 나오면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그 시청률에 따라서 광고료 수입도 싹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든지 운영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파 방송, 우파 라디오, 우파 신문을 빨리 창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대선이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싫든 좋든 이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 정말 야권은 좀 분열될 조짐이 있습니다. 소위 문재인 계열과 반문재인 계열이 그 사람들도 사실 화합하기 대단히 어려운 거기이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세력만 저희들만 잘 단결하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 대선에 대한 준비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김진태 의원 같이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인지도도 높고 당선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유민주 정체성이 뚜렷한 분들이 그야말로 이 대선 전국에 주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저런 조직과 저런 전공로 선거관리위원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선거 참여 참관인이 있으니까 그걸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로 이번에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일찍이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이렇게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나라 지키겠다고 나선 거, 제가 잘 아는 미국 분이 한국에 와가 미스터 써 Your people, the greatest people in the world.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 민족이, 당신 이 국민들이 가장 위대한 국민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미국에서는 아무리 모여도 이렇게 안 모인다 이거죠. 그런데 어디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느냐. 제가 그때 저 3.1절 때요, 내 놀란 거는 그때 광화문에서 집회했잖아요. 광화문, 예한문, 남대문, 청계천, 청계로, 그리고 세종로, 그리고 종각, 종로 3가, 종로 5가를 다 덮었는데, 이야, 이거 저 진짜 감동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때 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또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기에 어쩌면 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이번에 탄핵이 됐다고 해가 탈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분발해가지고 국민들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분발해야 되고, 태극기 집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할 그렇죠. 기회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예. 그 국민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세계 인류에게까지도 다 보여주고 지금까지는 미국 덕분에 잘 그렇죠. 얻어가지고 공짜로 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팔자가 오감해가지고 몰랐는데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번 태극기 집회의 저력을 보면서 그 3월 1일, 3월 4일 다 각각 500만 돌파했는 이 저력을 보면 그전에도 200만, 300만이잖아요. 사실상 200만, 300만 개도 대단한 거거든요. 외국 같으면 200만, 300만 가면 벌써 혁명정부가 벌써 수립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회들은 평화적으로 이렇게 잘 해왔는데 어떻든 이 위기가 저는 그 상당한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 그럼 대통령 변호인단 뭐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딱 한마디 좀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예, 참, 국민들 보기에는 면목이 없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 이런 8대0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보고 저는 정말 참 눈물을 글썽이는데 너무너무 참담하고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큰 쇼크, 충격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짜여진 각본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때 3월 9일 헌재 선고 국회 소추위원장이 발표했을 때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하고 4월 5일 대선 그래서 3월 13일 내에 헌재가 선고하겠다 했을 때 교감 의혹을 제기했던 우리들의 중대한 결심 운운의 표현이 정확한 게 아니었냐. 그래서 정말 그래도 통진당 해산 결정을 했던 그런 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양심을 기대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국민들을 배신하고 법과 양심을 배반한 이런 판결 결과, 그러나 헌재 사상 가장 치욕의 판결이 아니겠느냐. 네. 그러나 역사는 영원합니다. 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패배했지만은 그러나 이 패배를 승리로 읽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6.25 때도 무력남침을 저지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네. 감사합니다. 참깨방송 김정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